2028년 12월의 차가운 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특실, 경실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80세 강태주는 새하얀 시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의료기기들은 규칙적이지만 점점 느려지는 심장박동을 표시하고 있었다. 병실 한편에는 3명의 자식들이 앉아 있었다. 큰아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고, 딸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막내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태준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그의 의식은 명료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80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는 찬란한 순간보다 후회의 조각들이 더 많이 박혀 있었다. 첫 번째, 후회.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마주친 그녀, 정소연. 그녀는 언제나 창가 자리에 앉아 시집을 읽었다. 햇살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출 때면 태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다가가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겁이 났다. 거절당할까봐. 그렇게 그녀는 졸업하고 떠났고, 태준은 평생 그 순간을 후회했다. 두 번째, 후회. 24살. 태준은 사진작가를 꿈꿨다.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누볐다. 골목길의 일상, 사람들의 표정, 계절의 변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예술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예술로 밥 먹고 사는 놈이 세상에 몇이나 되냐. 공무원 시험이나 제대로 준비해라. 태준은 저항했다. 한 달을, 2달을 버텼다. 하지만 결국 무너졌다. 아버지의 실망한 눈빛을, 어머니의 한숨을 견딜 수 없었다. 카메라는 장롱 깊숙이 들어갔고, 태준은 시청 공무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다시 꺼낸 적은 없었다. 세 번째, 후회. 35년간의 공무원 생활, 승진과 연금을 위해 살았다. 가족들과의 시간보다 직장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했다. 아들의 운동회에 한 번도 가지 못했고, 딸의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집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네 번째, 후회. 은퇴 후의 공허함. 명함이 사라지자 사람들도 사라졌다. 35년간 쌓았다고 믿었던 인간관계는 모두 허상이었다. 진짜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자신만의 취미 생활에 빠져 있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다. 태준은 혼자였다. 아버지, 큰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태준은 대답할 힘이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다. 다시 한 번만 돌아갈 수 있다면. 심장박동 모니터의 선이 점점 평평해졌다. 의료진이 급히 뛰어들어왔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었다. 강태준의 심장은 멈췄다. 80년의 여정이 끝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준은 떨어지고 있었다. 아니, 떠오르고 있었다.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 속에서 태준의 의식만이 또렷했다. 그리고 갑자기 빛이 쏟아졌다. 눈을 뜬 순간 태준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처럼. 폐가 공기로 가득 찼다.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80세 노인의 것이 아닌 청춘의 심장박동이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나무 책상,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 벽에 붙은 색바랜 달력. 1968년 3월 2일, 태준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 하나 없는 20살의 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 매끄러운 피부, 탄력 있는 살결. 이게 꿈인가? 태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작은 거울 앞으로 갔다. 거울 속에는 20세 청년 강태준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80년을 살아온 자의 눈빛이었다. 깊고 슬프고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 기숙사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다. 야, 강태준. 아직도 자냐? 오늘 개강이라고. 빨리 안 일어나? 송민호. 태준의 대학 룸메이트. 첫 번째 인생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대로였다. 태준은 민호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60년 전에 죽은 친구, 교통사고로 28세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지금 눈앞에 생생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너, 왜 그래? 눈물까지 글썽이고. 혹시 아프냐?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니야. 그냥 너무 좋아서. 뭐가? 개강이? 야, 너 밤새 술 먹었냐? 태준은 웃었다. 80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그는 민호의 어깨를 꽉 잡았다. 민호야, 고맙다. 그냥 내가 여기 있어서 고마워.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지만 곧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야, 아침부터 왜 이래? 오글거워 죽겠네. 빨리 씻고 나와. 도서관 가야 한다고. 민호가 나간 후 태준은 다시 거울을 봤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지만 현실이었다. 80세의 기억을 모두 가진 채 20세로 돌아온 것이었다. 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필름 카메라가 들어 있었다. 아직 장롱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꿈으로 가득했던 그 카메라. 태준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다. 이번엔 다르게 살 거야. 후회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캠퍼스. 1968년 봄은 청춘의 열기로 가득했다. 신입생들은 설렘과 긴장으로 교정을 누볐고 재학생들은 후배들을 맞이하며 활기찬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나무들은 새싹을 틀고 있었고 교정 곳곳에서는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태준은 천천히 캠퍼스를 걸었다. 60년 전의 풍경. 하지만 그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첫 번째 인생에서도 그는 이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바닥만 보고 걸었다. 주눅 들어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고 세상이 두려웠다. 지금은 달랐다. 태준은 고개를 들고 주변을 바라봤다. 청춘들의 얼굴, 하늘의 구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80년을 살고 나서야 그는 20세의 세상이 얼마나 찬란한지 깨달았다. 도서관 앞에 도착했다. 태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있을 것이다. 정소연.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여인이.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도서관 문을 열었다. 창가, 자리. 예상대로 그녀는 거기 있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책을 읽고 있었다. 봄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 태준이 수백 번 바라봤던, 하지만 단 한 번도 다가가지 못했던 그 모습. 태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80년의 세월이 주는 용기도 여기서는 무력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태준은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동자가 태준을 바라봤다. 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60년간 연습했던 말, 수천 번 마음속으로 외쳤던 말, 이제 할 차례였다. 실례지만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정소연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다. 1968년 대한민국에서 여학생에게 먼저 말을 거는 남학생은 흔하지 않았다. 특히 도서관에서는 더더욱. 하지만 소연의 표정에는
불쾌함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네, 괜찮아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는 척했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60년 전에도 그랬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태준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문학과 2학년 강태준입니다. 소연은 책에서 눈을 떼고 태준을 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미소가 어려 있었다. 정소연이에요. 저도 문학과예요. 1학년이고요. 알아요. 말이 나오자마자 태준은 후회했다. 너무 빨랐다. 하지만 소연은 웃으며 물었다. 저를 알아요? 우리 본 적 있나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개강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봤어요. 그때부터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뺨이 약간 붉어졌다. 그녀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입가의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태주는 그 미소를 보며 60년의 후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책 읽으세요? 윤동주 시집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태주는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우연히 들었던 정보. 소연은 윤동주를 좋아했고 특히 서시를 사랑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좋은 시죠. 소연의 눈이 커졌다. 그 시를 아세요? 좋아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태준의 목소리에는 8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소연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이 남학생은 다른 20대들과는 달랐다. 눈빛이 깊었고 말투에 무게가 있었다. 선배는 왜 문학과를 선택하셨어요? 태주는 잠시 멈칫했다. 첫 번째 인생에서 그는 문학과를 선택한 것을 후회했다.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부모님을 실망시켰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글로 삶을 기록하고 싶어서요. 사진도 좋아하지만 글은 더 깊은 것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사진도 하세요? 네. 사진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첫 번째 인생에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소연은 눈을 빛내며 물었다. 멋지네요. 저는 시인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하세요. 여자가 무슨 시냐고. 태주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세요. 시를 쓰세요. 다른 사람의 반대 때문에 포기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 말에는 80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태준의 진지한 눈빛에 압도되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도서관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소연이 시계를 보고 놀라며 일어났다. 어머, 벌써 이 시간. 기숙사 통금 시간 전에 가야 해요. 태준도 일어섰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다. 내일도 여기서 뵐 수 있을까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 보통 이 시간에 여기 와요. 그녀가 떠난 후 태주는 창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석양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60년간 꿈꿔온 순간. 첫 번째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순간을 방금 경험한 것이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태주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인생 일기. 1968년 3월 2일. 오늘 나는 용기를 냈다. 60년간 후회했던 첫 번째 일을 해냈다. 소연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나는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다가갔다.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태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윤동주의 시를 조용히 읊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번 인생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태주는 그렇게 다짐했다. 1968년 봄은 빠르게 지나갔다. 태준과 소연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대화가 점점 깊어졌다. 문학에 대해, 꿈에 대해,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연은 태준의 깊이 있는 대화에 매료되었고, 태준은 6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태준은 소연에게 제안했다. 소연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같이 나들이 갈까요? 나들이요? 네. 사진 찍으러 가려고 해요. 북촌 한옥마을인데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1968년 남녀가 단둘이 나들이를 간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봄 풍경을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북촌을 함께 걸었다. 태주는 카메라를 들고 곳곳을 찍었다. 한옥의 처마선, 골목길의 그림자, 돌담에 키어난 이름 모를 꽃. 하지만 가장 많이 찍은 것은 소연이었다. 햇살 아래서 웃는 그녀, 골목길을 걷는 그녀, 꽃을 만지는 그녀. 선배, 저만 자꾸 찍으시면 어떡해요? 소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태주는 카메라를 내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소연 씨가 제일 아름다우니까요.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의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작은 정자에 앉아 쉬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직 고층 빌딩이 없던 시절, 한옥 지붕들이 물결처럼 펼쳐진 풍경이었다. 소연 씨,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80년을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여전히 떨렸다. 네, 저는 소연 씨를 좋아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소연은 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다. 소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작스럽지 않아요.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습니다. 다만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 하지 못했던 고백. 6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 이번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선배를 잘 몰라요. 알아가면 됩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소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도 선배가 좋아요. 처음 도서관에서 말을 걸었을 때부터요. 태준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은 수줍게 웃으며 계속했다. 다른 남학생들과는 달라요. 선배는 뭔가 다른 세상을 본 사람 같아요. 깊이가 있고 진지하고 그게 좋았어요. 태준은 소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소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다. 1968년 봄, 두 번째 인생의 태준에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6월이 되자 태준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고향에서 온 편지. 어머니의 손글씨였다. 태준아,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방학 때 꼭 내려오너라. 태준은 편지를 읽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아버지는 1968년 여름에 돌아가셨다. 폐렴이었다. 태준은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그때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태준은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첫 번째, 인생에서 아버지는 엄격했다. 태준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술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태준은 아버지를 원망했다. 하지만 80년을 살고 난 지금 태준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자식을 사랑했다는 것을. 다만 표현,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7월 방학이 되자 태준은 고향으로 내려갔다. 전라남도 작은 마을. 논과 밭이 펼쳐진 시골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중 나왔다. 왔구나. 태준아. 어머니. 아버지는요? 안방에 누워 계신다. 많이 약해지셨어. 태준은 안방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60년 전 기억 속의 그 모습이었다. 수척한 얼굴, 거친 숨소리. 태준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태준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왔구나. 공부는 잘하고 있냐? 네, 아버지. 그래. 공무원 시험 준비는 하고 있고? 태준은 대답을 망설였다. 첫 번째 인생에서 그는 내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태준은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기침이 나왔고 숨이 거칠어졌다. 태준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다. 사진작가.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제게는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준아,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예술로 먹고 사는 건 어려워. 내가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고생해도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아버지는 태준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 인생이니 내가 선택해라. 다만 아버지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후회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거라.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첫 번째 인생에서 듣지 못했던 말.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 태준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네, 아버지. 후회하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그날 밤, 태준은 아버지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첫 번째 인생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태준이 공무원이 된 것을 기뻐했다. 하지만 태준은 행복하지 않았고 그 불행이 결국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내 길을 가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할 거야. 태준은 그렇게 다짐했다. 1969년 봄, 태준은 3학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사진 동아리를 만든 것이었다. 렌즈라는 이름의 작은 동아리.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태준의 열정은 다른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아리원들은 서울 곳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다. 남대문 시장의 활기, 청계천의 판잣집, 명동거리의 젊은이들. 태준은 카메라로 1969년 대한민국의 일상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다. 5월, 대학 축제에서 태준의 사진전이 열렸다. 서울, 1969라는 제목의 전시회. 50여 장의 흑백 사진이 전시되었다. 사진들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했다. 골목길 아이들의 웃음, 시장 아주머니의 주름진 손, 퇴근길 직장인들의 지친 얼굴. 소연은 전시회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태준 씨, 이 사진들 정말 아름다워요.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느껴져요. 태준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전시회는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다. 한 일간지 기자가 전시회를 보고 기사를 썼다. 대학생이 포착한 서울의 민낯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러 사람들이 태준을 찾아왔다. 사진을 사고 싶다는 사람, 의뢰를 하고 싶다는 사람.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다. 대학 4학년이 되자 졸업과 취업이라는 현실이 다가왔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했고 공무원 시험 공부에 매달렸다. 송민호도 마찬가지였다. 태준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사진으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 태준은 대답 대신 웃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 그는 민호의 말에 동조했다. 그리고 꿈을 포기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호야, 나는 사진작가가 될 거야. 돈은 적게 벌어도 괜찮아. 야, 정신 차려. 소연이도 있잖아.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해. 태준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실제로 태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 그는 80년을 살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중 하나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였다.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기업들이 광고와 홍보에 투자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진작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1970년 여름, 태준은 졸업했다. 취직하지 않고 작은 스튜디오를 차렸다. 종로 뒷골목의 단칸방. 월세는 5,000원이었다. 태준은 그곳에서 사진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의뢰가 거의 없었고 돈을 벌기 어려웠다. 하루에 라면 한 개로 버티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밤에는 암실에서 현상 작업을 했다. 소연은 태준을 꾸준히 지지했다. 그녀도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태준의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었고 태준이 지칠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태준 씨, 힘들면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연 씨,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곧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회가 왔다. 1971년 봄, 한 광고 대행사에서 태준을 찾아왔다. 신문 광고용 사진을 찍어달라는 의뢰였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태준에게는 중요한 기회였다. 태준은 밤을 새워 준비했다. 광고 콘셉트를 연구하고 구도를 짜고 조명을 계산했다. 80년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태준은 1970년대 광고 트렌드를 알고 있었고 어떤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어필할지 알고 있었다. 촬영 당일 광고 대행사 직원들은 놀랐다. 태준의 작업은 정확했고 빨랐고 완벽했다. 단 한 번의 촬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이상의 결과물을 얻었다. 강 작가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신인이 일을 잘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의뢰는 성공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 일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광고 사진, 잡지 화보, 기업 홍보물. 태준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1년 가을, 태준은 소연에게 청혼했다. 한강 둔치에서였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던 그 순간, 소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태준은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를 내밀었다. 비싼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태준이 몇 달간 모은 돈으로 산 진심이 담긴 반지였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태준 씨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함께라면요. 가난하지 않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그녀를 껴안았다. 60년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기적이었다. 1972년 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송민호는 주례를 맡았고 동아리 후배들은 축가를 불렀다. 신혼집은 태준의 스튜디오 옆 작은 방이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초라했지만 행복했다. 소연은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녁에는 태준의 작업을 도왔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웃음이 넘쳤다. 어느 날 밤 소연이 물었다. 태준 씨, 후회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태준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전혀요. 이게 제가 원한 삶이에요. 당신과 함께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삶. 소연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 행복해요. 정말로.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이번 인생은 달랐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불안했지만 자유로웠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태준은 그렇게 생각했다. 1974년 태준의 사진 스튜디오는 점점 안정되어 갔다.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도 늘었고 정기적으로 일감이 들어왔다. 소연은 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사가 되었고 두 사람의 경제 상황도 조금씩 나아졌다. 그해 봄 소연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태준 씨, 우리 부모가 돼요. 태준은 소연을 껴안았다. 첫 번째 인생에서도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일에만 매달렸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소연 씨, 이번엔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큰 기회가 찾아왔다. 한 대기업에서 연간 계약을 제안한 것이었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지금까지 버는 돈의 몇 배에 달하는 수입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회사 전속 사진작가가 되어야 했다. 개인 작업은 할 수 없고 오직 회사 일만 해야 했다. 그리고 회사가 있는 부산으로 이사해야 했다. 태준은 고민에 빠졌다. 돈은 필요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더 나은 집도 필요했고 소연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부산으로 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서울에서의 인맥, 소연의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 소연에게 상의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부산으로 갈까요? 소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태준 씨가 결정하세요. 저는 어디든 따라갈게요.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다. 소연은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가르치는 아이들, 친구들, 모든 것이 여기 있었다. 태준은 밤새 고민했다. 첫 번째 인생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언제나 돈을 선택했다. 안정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영혼은 죽어갔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결정을 내렸다. 거절할게요. 우리는 서울에 남을 거예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 돈이면 우리 생활이 훨씬 나아질 텐데. 나아지겠죠. 하지만 행복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자유로운 사진작가로 남고 싶어요. 당신도 여기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어요. 소연은 태준을 꽉 껴안았다. 고마워요. 태준 씨.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태준은 대기업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프리랜서로 계속 일하기로 했다. 수입은 불안정했지만 자유는 있었다. 1975년 1월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강민우. 태준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첫 번째 인생의 아들과는 다른 아이였다. 하지만 그 작은 손, 그 따뜻한 숨결은 80년 전 기억과 똑같았다. 민우야, 아빠는 너와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약속한다. 태준은 약속을 지켰다. 아침마다 민우를 안고 산책을 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다. 1970년대 한국에서 남자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았다.
강 작가님, 요즘 애 키우느라 바쁘시죠? 동료 사진작가가 놀리듯 물었다.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바쁘죠. 하지만 행복해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1975년 가을,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 오일 쇼크의 여파였다. 광고 시장이 얼어붙었고 태준의 일감도 줄어들었다. 저축했던 돈도 바닥났다. 집세를 내기 어려워졌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준 씨, 제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세요. 돈을 좀 빌려주신대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민우도 있잖아요. 아기 분유값도. 태준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다른 일을 찾아볼게요. 태준은 거리 사진가로 나섰다. 명동, 종로, 남대문 시장. 관광객들에게 즉석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았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고 저녁이 되면 발이 퉁퉁 붓곤 했다. 예술 사진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명동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강태준 작가님 아니신가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 후배, 김영수였다. 그는 지금 일간지 사진부 기자였다.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태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먹고 살려고. 요즘 일이 없어서. 영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선배님 실력이면 신문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신문사, 안정적인 직장. 첫 번째 인생에서 그가 선택했던 그 길.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영수야. 하지만 나는 프리랜서로 남고 싶어. 하지만 선배님, 현실은 내가 만드는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길은 열릴 거야. 영수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제안을 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 신문사에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들한테 가끔 일을 줘요. 등록해 두시면 연락드릴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좋지. 고맙다, 영수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태주는 지쳐 쓰러졌다. 소연이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태준의 발을 닦아주었다. 태준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소연은 태준의 손을 잡았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부산 갔으면. 태준은 소연의 눈을 바라봤다. 후회하네요. 지금이 힘들어도 이게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당신과 민우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주는 그녀를 껴안았다. 방 한편에서는 민우가 곤히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가난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한국일보 편집부.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강태준 작가님께 귀하의 작품을 몇 차례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76년 새해 특집으로 서울의 일상을 담은 사진 연재를 기획 중인데 참여 의향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었다. 그가 기다리던 기회. 첫 번째 인생의 경험으로 태준은 알고 있었다. 1976년부터 한국 언론이 확장되고 사진 저널리즘이 주목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소연 씨, 봐요. 소연이 달려왔다. 편지를 읽고 그녀도 환호했다. 태준 씨, 축하해요. 태준은 소연을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렸다. 민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두 사람은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봤죠? 길은 열린다니까요. 태주는 그날 저녁 책상 앞에 앉아 두 번째
인생 일기를 펼쳤다. 1975년 12월 20일. 오늘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돈보다 꿈을, 안정보다 자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첫 번째, 인생에서 배운 교훈. 진짜 후회는 도전하지 않은 것에서 온다. 1976년은 태준에게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한국일보 연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연재 사진은 매주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시장 상인, 공장 노동자, 학생들, 택시 기사. 태준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포착했다. 사진들은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실했다. 80년을 살며 터득한 인간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통찰이 렌즈를 통해 드러났다. 사람들은 태준의 사진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고 공감했다. 봄이 되자 더 큰 기회가 왔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사진전에 한국 대표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초청장을 바라봤다. 소연 씨, 파리래요. 제가 파리에 간대요.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태준을 껴안았다. 당연하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5월. 태준은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첫 번째 인생에서 그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공무원으로 살며 여권조차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파리로 날아가고 있었다. 파리는 아름다웠다. 에펠탑, 생강, 노트르담 대성당. 태준은 카메라를 들고 도시를 누볐다. 하지만 그가 찍은 것은 관광 명소가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빵집 주인, 거리의 화가, 카페의 웨이터. 파리에도 서울과 같은 일상이 있었다. 사진전은 성공적이었다. 태준의 작품은 동양의 시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양 사진작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감성. 한 프랑스 평론가는 이렇게 썼다. 강태준의 사진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자의 시선 같다. 평론가는 자신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파리에서 돌아온 태준은 한국에서 유명해져 있었다. 신문에 기사가 났고 방송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스튜디오 문에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다. 태준은 더 넓은 스튜디오로 이사했고 소연과 민우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 1977년 가을. 태준은 첫 번째 사진집을 출판했다. 우리들의 얼굴이라는 제목이었다. 지난 8년간 찍은 사진 200장을 담았다. 사진집은 출간 한 달 만에 재판을 찍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출판 기념의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동료, 작가들, 기자들, 팬들. 그 중에는 송민호도 있었다. 민호는 지금 대기업 과장이 되어 있었다. 태준아, 축하한다. 내가 결국 해냈구나. 고마워. 민호야, 그때 내가 뭐라고 했지? 사진으로 먹고 살 수 없다고. 태준은 웃었다. 맞아. 내 말이 틀렸네.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사진으로 먹고 사는 건 어려워. 하지만 너는 해냈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태준은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너는 28세에 죽었어. 하지만 이번 인생에서는 살아있어. 내가 바꾼 건 나뿐만이 아니야.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조금씩 바뀌었어. 실제로 그랬다. 첫 번째 인생에서 민호는 과로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준이 민호에게 조언했다.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이 우선이라고. 민호는 태준의 말을 듣고 생활 패턴을 바꿨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출판 기념회가 끝난 후 태준과 소연은 한강 둔치를 걸었다. 10년 전 청혼했던 그곳이었다. 소연 씨, 행복해요? 소연은 태준의 팔짱을 꼈다. 너무 행복해요. 당신과 결혼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태준 씨. 네. 당신. 가끔 이상해요. 태준은 멈춰 섰다. 이상하다니요? 말투가요. 가끔 나이 든 사람처럼 말해요. 마치 오래 산 사람처럼. 태준은 웃으며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냥 제 성격이에요. 원래 진지한 편이잖아요.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다. 소연이 느낀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20대의 몸이어도 그의 영혼은 80세였다. 가끔 그것이 드러났다. 1978년 태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어달라는 제안이었다. 30대 사진작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당연하죠. 당신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태준은 6개월간 개인전을 준비했다. 신작 100점을 찍었다. 이번 주제는 시간이었다. 태준만이 담을 수 있는 주제. 80년을 2번 산 자만이 이해하는 시간의 의미. 사진들은 시간의 흐름을 담았다. 같은 장소를 다른 계절에 찍은 사진. 나이 든 사람과 아이를 대비시킨 사진. 낡은 것과 새 것을 병치한 사진. 각각의 사진에는 짧은 글이 붙어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꾼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젊음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된다. 후회는 시간이 지나서야 보인다. 그러니 지금을 후회 없이 살아라. 개인전 개막식 날. 미술관은 인파로 가득 찼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한 미술 평론가는 이렇게 평했다. 강태준의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철학이다. 그는 카메라로 시간을 사유한다. 30대의 나이에 어떻게 이런 깊이를 가질 수 있는지 놀랍다. 전시는 3개월간 계속되었고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왔다. 태준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 속에서도 태준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거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었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명성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다. 80년을 살며 배운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은 순간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 1979년 봄,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강지은. 태준은 딸을 안으며 울었다. 첫 번째 인생의 딸과는 다른 아이. 하지만 그 작은 손은 똑같이 따뜻했다. 지은아, 아빠는 너에게 최고의 아빠가 될게. 첫 번째, 아니,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 소연이 물었다. 첫 번째라니? 무슨 말이에요? 태준은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나는 형편없는 아버지였어. 딸의 학예회에도 안 갔고 생일도 잊어버렸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지은아, 아빠가 보여줄게. 진짜 아버지가 뭔지. 그날 밤 태준은 일기를 썼다. 1979년 4월 15일. 지은이가 태어났다. 두 번째 인생에서 두 번째 아이. 민우와 지은, 너희는 내가 첫 번째 인생에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과는 다르지만 내 사랑은 똑같다. 아니, 더 크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너희의 모든 순간을. 1985년 태준은 43세가 되었다. 아니, 몸은 43세였지만 영혼은 123세였다. 그는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인정받는 사진작가가 되었다. 도쿄, 홍콩, 싱가포르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그의 작품집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다. 강남에 큰 집을 샀고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녔다. 소연은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다.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인생에서 그는 성공했지만 불행했다. 이번에는 성공하면서도 행복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 15세가 된 민우가 물었다. 아빠, 나중에 뭐가 될까? 태주는 아들을 바라봤다. 첫 번째 인생의 아들은 의사가 되었다. 태준이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들은 의사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민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하지만 아빠, 현실적으로. 현실은 내가 만드는 거야. 아빠가 사진작가가 된 것처럼.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음악을 하고 싶어요. 기타를. 태주는 웃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좋아, 해봐라. 아빠가 응원할게. 정말요? 그럼.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최선을 다해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 없이 가라. 민우의 눈이 빛났다. 그날 이후 민우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태주는 아들의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있어. 아이의 꿈을 지지하고 있어.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1987년 태준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이었다.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인생의 기억으로 디지털이 곧 필름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을. 동료 사진작가들은 디지털을 무시했다. 그런 장난감으로 예술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태준은 달랐다. 그는 즉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43세의 몸은 아직 젊었지만 123세의 마음은 때로 피곤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13세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지은아. 아빠는 새로운 걸 배우는 중이야. 저도 도와드릴까요? 태주는 딸을 바라봤다. 영리하고 따뜻한 아이. 첫 번째 인생의 딸과는 다른 성격이지만 똑같이 사랑스러웠다. 그래, 지은이가 도와줘. 너는 컴퓨터를 잘하잖아. 부녀는 함께 디지털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배웠다. 태주는 깨달았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1990년 태주는 48세가 되었다. 한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민주화, 경제 성장, 올림픽. 태주는 이 모든 변화를 카메라에 담았다. 이번에는 디지털과 필름을 병행하며 작업했다. 어느 날 소연이 말했다. 태준 씨, 우리 벌써 결혼한 지 18년이에요. 그렇네요. 시간 참 빠르죠. 행복했어요. 가난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두 행복했어요. 태주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감사해요. 소연은 태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태준 씨, 가끔 궁금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 있어요?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태준은 순간 당황했다. 소연은 예리했다. 20년 넘게 함께 살며 그녀는 태준의 비밀을 어렴풋이 눈치챘던 것이다. 그냥 직감이에요. 직감치고는 너무 정확해요. 당신이 한 모든 선택이 옳았어요. 마치 이미 한번 살아본 것처럼. 태주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반쯤 진실을 말했다. 소연 씨, 혹시 인생을 2번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2번요? 네. 만약 다시 2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똑같이 살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후회가 없으니까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래요. 이번 인생은, 이번 삶은 후회가 없어요. 소연은 태준이 이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떤 비밀이 있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1995년 태주는 53세가 되었다. 민우는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었고 지은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태준의 사진 경력은 30년을 넘어섰다. 어느 가을날 태준은 대학 시절 도서관을 다시 찾았다. 30년 전 소연을 만났던 그곳. 건물은 리모델링 되었지만 창가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앉았다. 눈을 감고 30년 전을 떠올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소연에게 다가갔던 그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던 그 순간. 잘했어. 그때의 나. 태준은 혼자 중얼거렸다. 만약 그때 다가가지 않았다면, 첫 번째 인생처럼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도서관을 나서는데 젊은 학생 한 명이 다가왔다. 혹시 강태준 작가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와, 저 작가님 팬이에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성공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행복하다는 거야. 첫 번째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 그날 저녁 태준은 일기를 썼다. 1995년 10월 20일 30년 전 그 도서관을 다시 찾았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용기를 냈던 곳. 두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던 곳. 소연 씨, 고마워요. 당신이 제 고백을 받아줘서. 당신 덕분에 이번 인생은 후회가 없어요. 2008년 태준은 66세가 되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 그는 이 나이에 퇴직한 공무원으로 무료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인생의 태준은 여전히 현역 사진작가였다. 더 이상 예전만큼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작업은 계속하고 있었다. 민우는 이제 유명 음악 프로듀서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지지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은은 문화재단에서 일하며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봄날 소연이 말했다. 태준 씨, 우리 손자 본 지 벌써 2년이나 됐어요. 민우의 아들 강준혁. 태준은 손자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첫 번째 인생에서도 손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관심이 없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준혁이 보러 갈까요? 그래요. 민우도 우리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민우의 집을 방문했다. 준혁이는 할아버지를 보고 달려왔다. 할아버지. 태준은 손자를 안아 올렸다. 작고 따뜻한 몸. 80년 전에도 60년 전에도 안아봤던 그 무게. 준혁아, 할아버지가 사진 찍어줄까? 네. 태준은 카메라를 들었다. 디지털 카메라. 20년 전 배웠던 그 기술로 지금도 작업하고 있었다. 준혁이의 웃는 얼굴을 찍으며 태준은 생각했다.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 첫 번째 인생에서 놓쳤던 순간들을 이번에는 모두 담고 있어. 그날 저녁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때요? 괜찮아. 66세 치고는 건강한 편이지.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좀 쉬셔도. 태준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우야, 아버지는 아직 할 일이 많아. 쉬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실제로 태준에게는 마지막 프로젝트가 있었다.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의 사진집. 지난 40년간 찍은 사진들을 모은 집대성. 하지만 제목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태준 본인뿐이었다. 2010년 사진집이 출간되었다.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 196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출판 기념회에서 태준은 연설했다. 이 사진집의 제목은
두 번째 인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의 의미를 물어보셨습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다. 저는 20대 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안정된 길과 불확실한 꿈 사이에서 저는 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두 번째 인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남들이 정해준 길이었다면 두 번째 인생은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멈췄다. 청중 사이에서 소연이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와 지은도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제 두 번째 인생의 기록입니다. 후회 없이 살아온 시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지금이 당신의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청중이 아니라 80년 전 병상에 누워있던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해냈어. 두 번째 기회를 받아서 제대로 살았어. 사진집은 10만 부가 팔렸다. 한국 사진집으로는 전례 없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태준에게 더 의미 있었던 것은 독자들의 반응이었다. 한 20대 청년이 편지를 보냈다. 작가님의 사진집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한 50대 주부는 이렇게 썼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제 꿈을 찾아보려 합니다. 태주는 이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80년을 두 번 산 것이 헛되지 않았다. 2015년 태주는 73세가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이 아프고 눈도 침침해졌다. 하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다. 어느 날 소연이 물었다. 태준 씨, 우리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요. 무섭지 않아요? 뭐가요? 늙는 게, 죽음이 가까워지는 게. 태준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다. 하지만 50년 전 처음 잡았던 그 손과 똑같이 따뜻했다.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미. 태준은 말을 멈췄다. 소연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까요. 후회 없이요. 소연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한 50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황혼이었다. 태준은 생각했다. 첫 번째 인생의 황혼은 외로웠어. 하지만 이번 인생의 황혼은 따뜻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2018년 송민호가 세상을 떠났다. 폐암이었다. 장례식에서 태주는 친구의 관 앞에 섰다. 첫 번째 인생에서 민호는 28세에 죽었다. 하지만 이번 인생에서는 76세까지 살았다. 48년을 더 살았다. 민호야, 고마워. 내가 오래 살아줘서, 함께 늙어줘서. 태주는 관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민호의 아들이 다가왔다. 태준 아저씨, 아버지가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아저씨가 자기 인생의 은인이라고. 아저씨 덕분에 건강을 챙기게 됐다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바꾼 것은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함께 바뀌었다. 그것이 선택의 파급 효과였다.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졌다. 78세의 태주는 집에 머물며 과거 사진들을 정리했다. 60년간 찍은 수만 장의 사진. 그 속에는 한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태주는 소연에게 물었다. 소연 씨,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뭘 다르게 하고 싶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무것도요. 당신을 더 일찍 만나고 싶긴 하지만 그것 빼고는 모두 완벽했어요. 저도 그래요. 태주는 웃었다. 첫 번째 인생을 다시 산 결과 그는 완벽한 인생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아쉬움은 있었고 실수도 했고 모든 것을 이룬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는 후회가 적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이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했다. 매 순간을 의식하며 살았다. 소연 씨. 네, 사랑해요. 5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영원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팬데믹으로 세상은 멈춰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2028년 겨울, 다시 그 순간이 왔다. 80세가 된 강태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60년 전과 똑같은 모습.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병실에는 소연이 있었다. 78세가 된 그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민우와 지은, 그리고 손주들도 모두 모여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준혁아. 할아버지는 행복해. 의사는 가족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평온함만이 있었다.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태준 씨, 가지 마요. 태준은 소연의 손을 쓰다듬었다. 소연 씨, 울지 마요. 우리 60년 동안 정말 행복했잖아요. 하지만 더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함께 있었어요. 첫 번째, 아니,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태주는 또 실수했다. 첫 번째라는 단어.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소연은 알고 있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남편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태준 씨. 네, 다음 생에도 만나요. 꼭. 태주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럼요. 꼭 만나요. 그리고 다시 사랑해요. 민우가 다가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다. 아버지, 감사해요. 제 꿈을 지지해 주셔서.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 태주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첫 번째 인생의 아이들과는 다른 이름, 다른 얼굴. 하지만 사랑은 똑같았다. 아니, 더 깊었다. 너희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희 덕분에 아빠는 최고의 아빠가 될 수 있었어. 의료기기의 신호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있었다. 태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8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80년. 후회로 가득했던 시간. 용기 없이, 사랑 없이, 꿈 없이 산 인생. 두 번째 80년. 후회를 지우며 산 시간. 용기를 내고, 사랑을 표현하고, 꿈을 좇은 인생. 나는 160년을 살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두 번 살았어. 그리고 깨달았어. 태준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완벽한 인생은 없어. 두 번째 인생도 완벽하지 않았어. 여전히 아쉬움은 남아. 하지만 차이가 있어. 이번에는 후회가 없어. 도전했고, 사랑했고, 살았으니까. 심장박동이 점점 느려졌다. 소연 씨, 고마워요. 60년 전 제 고백을 받아줘서. 민우야, 지은아, 너희를 키우며 진짜 아버지가 뭔지 배웠어. 그리고 마지막 생각. 이 순간을 보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지금이 당신의 가장 젊은 순간이야. 두려워하지 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왜냐하면 심장이 멈췄다. 의료기기의 선이 평평해졌다. 강태준의 두 번째 80년이 끝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태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평화로운, 만족스러운 미소. 소연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남편은 행복했다는 것을, 후회 없이 살았다는 것을. 안녕, 태준 씨. 다음 생에 꼭 만나요. 소연은 남편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다. 병실 밖,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새하얀 눈,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장례식이 끝난 후, 민우는 아버지의 작업실을 정리했다. 그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두 번째 인생 일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민우는 일기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68년 3월 2일. 오늘 나는 용기를 냈다. 60년간 후회했던 첫 번째 일을 해냈다. 민우는 계속 읽었다. 일기는 60년간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다. 마치 아버지가 인생을 두 번 산 것처럼 쓰여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2028년 12월 1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 마지막 일기. 나는 곧 떠난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80년을 두 번 살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살았다. 이 일기를 읽는 사람에게 당신도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 수 있다. 인생을 리플레이할 필요 없다. 지금부터 후회 없이 살면 된다. 그것이 내가 배운 것이다. 강태준. 민우는 일기를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이해했다. 인생을 두 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가능하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아버지, 알겠어요. 저도 후회 없이 살게요. 민우는 기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위한 노래, 사랑을 위한 노래,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노래. 음악이 작업실에 울려 퍼졌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들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60년간 찍은 수많은 사진들. 그 속에는 한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계속될 것이다. 민우를 통해, 지은을 통해, 손주들을 통해.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다. 후회 없이 살아라. 강태준의 유산.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바로 이 메시지였다.